금융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절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부동산과 금융이 과감히 절연해야 할 시점이라고요. 절연이요. 보통 사이 나쁜 가족이나 헤어진 연인한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정책 발표에서 이 단어를 골랐다는 건 그만큼 관계가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한국의 가계부채, 지금 1979조 원이에요. 국민 1인당 3,800만 원씩 빚을 지고 있는 셈이거든요. 4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이게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인 이유를 오늘 파헤쳐 볼게요. 1979조. 이 숫자가 잘 안 와닿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 5,100만 명이 갓난 아기부터 할아버지까지 전부 포함해서 한 명당 3,800만 원씩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3,800만 원 빚쟁이인 셈이죠.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지하철 칸에 사람이 100명 있다고 치면 이 칸 안에 있는 빚만 38억입니다. 그리고 이 빚이 줄고 있느냐? 아니요. 2025년 한 해 동안 56조 원이 늘었어요. 하루에 1,530억씩 빚이 불어난 겁니다. 2021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예요.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를 찍고도 여전히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상황이 더 선명해져요. 나라 전체가 1년에 버는 돈, 그러니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한국은 이게 89.4%입니다. OECD 국가 중 6위죠. 위를 보면 스위스가 125%로 1위이고 호주가 113%인데 이 나라들은 소득 수준이 한국보다 훨씬 높아요. 같은 비율이어도 감당 능력이 다른 거예요. 아래를 보면 미국이 68%, 일본이 64%인데 이 나라들 경제 규모가 한국보다 몇 배는 크잖아요. 그런 나라들보다 빚 비율이 20%포인트 이상 높다는 건 소득 대비 빚의 부담이 그만큼 무겁다는 뜻이에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가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본 게 80%입니다. 지금 89%면 거기서도 한참 멀어요. 그러면 이 빚을 누가 지고 있을까요? 40대가 평균적으로 얼마를 빚지고 있는지 아세요? 1인당 1억 1,467만 원, 역대 최고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40대 동료가 10명 있다고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은행에 지고 있는 빚을 합치면 11억이 넘어요. 30대 중반에 집 사면서 대출 받고 40대에 원리금 갚으면서 아이 키우고 빚이 가장 무거운 시기에 빚의 규모도 역대급인 겁니다.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어요. 24년 전으로 가봐야 합니다. 2002년 9월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대출에 한도를 걸었어요. 집값 대비 대출 한도, 쉽게 말해서 10억짜리 집이면 최대 6억까지만 빌려준다는 규칙이었죠. 이때 그 비율이 60%였어요. 비율을 하나 해볼게요. 수도꼭지가 있다고 해봅시다. 물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정부가 꼭지를 60%까지만 열 수 있게 제한한 거예요. 이게 24년 전에 처음 만든 규칙이에요. 2003년에는 투기지역 아파트에 한해 40%로 더 세게 조였고 2005년에는 소득 대비 갚을 수 있는 한도까지 추가로 걸었어요. 빚을 못 갚을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지 말자는 취지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럽죠? 그런데 2014년에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고 이 비율을 70%로 풀어버린 거예요. 수도꼭지를 다시 활짝 연 겁니다. 10억짜리 집에 7억까지 빌릴 수 있게 됐고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조이기 시작합니다. 2017년에 60%, 같은 해 8월에 40%까지 내렸고 2019년에는 9억 넘는 집에 대해서는 20%까지 깎았어요. 5년 동안 부동산 대책을 25차례나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25번이나 규제했는데 서울 집값이 약 40% 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비율의 함정이에요. 아까 수도꼭지 비유로 돌아가 볼게요. 꼭지를 40%까지만 열 수 있게 했어요. 문제는 수도관 자체가 2배로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꼭지는 40%만 열어도 나오는 물의 양은 2배가 되는 거예요.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10억짜리 집에 40%면 4억을 빌릴 수 있잖아요. 여기서 집값이 20억으로 오르면 40%로 8억을 빌릴 수 있게 돼요. 규제 비율은 그대로인데 빌릴 수 있는 금액이 2배가 된 겁니다. 규제를 강화하는 동안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사실상 규제가 무력화되고 있었던 거예요. 수도꼭지를 아무리 잠가도 수도관이 계속 커지면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규칙을 바꿨어요. 4월 17일 시행되는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가장 큰 변화는 딱 한 줄이에요. 비율에서 절대 금액으로 바꿨다.
예전에는 집값의 몇 퍼센트까지 빌려줄게 였어요. 이번에는 집값이 얼마든 대출 천장이 정해져 있어요. 15억 이하 주택이면 최대 6억, 15억에서 25억 사이면 4억, 25억 넘으면 2억이 한도입니다. 50억짜리 집을 사도 최대 2억밖에 못 빌려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아까 수도꼭지 비유 기억하시죠? 예전에는 꼭지를 몇 퍼센트까지 열 수 있느냐를 주제했어요. 이번에는 아예 수도관에서 나올 수 있는 물의 양 자체에 상한을 건 거예요. 수도관이 아무리 커져도, 그러니까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빌릴 수 있는 돈의 천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빚으로 자산을 굴리는 구조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의도예요. 두 번째 변화, 다주택자 대출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막혔어요.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수도권 아파트 담보로 대출받은 사람들, 이분들 대출 갚는 날을 더 이상 뒤로 못 미룹니다. 빚을 갚든지 집을 팔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대상이 약 4조 1천억 원, 1만 7천 건이에요. 세 번째, 은행만 막으면 다른 데로 빠져나가잖아요. 통선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듯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은행을 거치지 않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 P2P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처음으로 대출 한도를 걸었어요. 기존에는 규제가 아예 없었거든요. 네 번째, 사업자 대출로 빠져나가는 편법도 막았습니다. 사업자금이라고 대출받아 놓고 부동산에 쓴 게 적발되면 전 금융권에서 대출이 금지돼요. 처음 걸리면 3년, 두 번째 걸리면 10년입니다. 그리고 주택 소유 확인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은행이 이 사람 집이 몇 채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이 조회에 동의를 안 하면 대출 자체가 안 나갑니다. 새 대출도 안 되고 기존 대출 연장도 안 돼요. 그리고 은행들한테도 제재를 걸었어요.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가 올해 1.5%인데 이걸 초과하는 은행은 초과분만큼 다음에 대출 한도에서 깎아요. 2배 이상 초과하면 110%를 깎아버립니다. 은행 입장에서도 대출을 함부로 늘릴 수 없게 된 거죠. 이게 뭔 뜻이냐면 풍선 한쪽을 누르던 게 아니라 풍선 자체를 작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빌리는 쪽도 막고 빌려주는 쪽도 막고 우회로까지 전부 틀어막은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적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상의 인물 2명을 데려와 볼게요. 첫 번째, 김 사장, 50대 초반, 수도권에 아파트 3채를 갖고 있어요. 본인이 사는 집 1채, 나머지 2채는 전세 놓고 있죠. 2채 중 1채의 담보대출 만기가 올 하반기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는 만기 때마다 연장해 왔거든요.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면서 버텨온 거예요. 4월 17일 이후 이 연장이 안 됩니다. 김 사장 앞에 선택지가 2개 놓여요. 하나, 대출금을 한꺼번에 갚는다. 그러려면 목돈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집에도 대출이 걸려 있으니 여유자금이 빠듯해요. 둘, 집을 판다.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비슷한 처지의 다주택자 1만 7천 명이 동시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 중 올해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사람만 1만 2천 가구, 금액으로 2조 7천억 원어치입니다. 이 사람들이 동시에 매물을 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려는 사람보다 파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예외 조건도 있어요. 이미 매매 계약을 체결한 주택이나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연장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팔려고 내놓았는데 안 팔린다는 이유만으로는 예외가 안 돼요. 두 번째 인물, 이과장, 30대 후반, 무주택자예요. 결혼하고 아이 하나 낳았는데 전셋집에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이과장이라면 이 뉴스를 어떻게 듣겠어요? 다주택자 1만 7천 명이 동시에 고민에 빠졌어요. 이 중 상당수가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매물이 늘면 가격에 압력이 생기죠. 이 과장 입장에서는 적어도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압박이 좀 줄어드는 거예요. 급하게 빚내서 뛰어들 이유가 하나 줄어든 셈이죠. 여러분 주변에도 이 두 사람과 비슷한 분이 계실 거예요. 4월 17일 이후 부동산 시장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김 사장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규칙대로 대출받았는데 갑자기 규칙이 바뀐 거니까요. 다만 과거를 돌아보면 더 큰 질문이 남습니다. 사실 부동산 규제가 나올 때마다 듣는 말이 있어요. 이번엔 다르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어요. 매번 역대급 규제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집값은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다를까요? 과거 규제는 구멍을 하나씩 막는 방식이었어요. 은행 대출 한도를 조였더니 제2금융권으로 빠져나갔고 제2금융권을 막았더니 P2P로 우회했어요. 사업자 대출로 편법을 쓰는 사례도 늘었죠. 한쪽을 막으면 다른 쪽이 뚫리는 구조였습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어요. 첫째, 비율이 아니라 절대 금액으로 바꿨으니까 집값이 올라도 대출 한도가 안 올라가요. 둘째,
P2P까지 규제를 확대해서 사각지대를 줄였어요. 셋째, 사업자 대출 편법에 대해 처음 걸리면 3년, 두 번째면 10년 대출 금지라는 초강력 벌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있어요. 만기 연장이 막힌 다주택자들이 급하게 집을 내놓으면 경매로 넘어가는 물건이 늘 수 있어요. 경매가 늘면 거래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다른 집들의 담보 가치도 떨어지고,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의 대출이 위험해지는 연쇄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권 안에서도 이 시나리오를 걱정하고 있어요. 정부 목표가 뭐냐면요.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로 내리는 거예요. 지금 89%거든요. 4년 전엔 106%였으니까 방향은 맞아요. 근데 남은 9%포인트가 쉽지 않은 겁니다. 올해 빚 증가율 목표가 1.5%예요. 경제 성장률이 3.5에서 4%인데 빚은 그 절반도 안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꽤 야심찬 숫자예요. 이혁원 금융위원장이 왜 절연이라는 단어를 골랐을까요? 24년 동안 정부는 부동산과 금융의 관계를 관리하려고 했어요. 비율을 조절하고 한도를 바꾸고 대상을 넓히고. 그런데 그 관계가 통제 가능한 수준을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관리가 아니라 절연을 선택한 겁니다. 빚으로 자산을 굴리는 구조 자체를 끊어내겠다는 선언이에요. 24년 동안 비율로 관리하려던 빚을 이제 절대 금액으로 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수도꼭지가 아니라 수도관을 교체하겠다는 거예요. 5년 뒤에 이 영상을 다시 본다면 그때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몇 %일까요?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올게요.